안녕하세요. 민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반등하니까 안심되시나요? 이건 잠시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면 세계 경제는 무너진다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내건 까다로운 종전 조건들까지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정이 통째로 멈출 수도 있는 거대한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는데요. 특히 5월에 미-중 정상회담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서 지금 시장 뒷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겉모습은 꽤나 좋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도 올랐고 국채금리도 살짝 내려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부통령까지 포함된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린 거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그대로죠. 또 사우디 대체유 공급 약한 것도 그대로죠. 이건 기대감이 사라지면 또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안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속사정은 좀 다른데요. 이란은 미국이 내민 조건들이 너무 과하다며 투덜대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의 2월 수입 물가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경제 기초 체력은 이미 고물가에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변수인 유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유가는 우리 경제의 혈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당뇨 같은 합병증도 생기잖아요. 유가가 너무 높으면 경제에서도 약한 부분이 먼저 버티질 못합니다. 그게 고물가가 될 수 있고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죠. 차 기름 넣을 때 휘발유, 경유 1,900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오르면 거의 모든 산업의 제품을 만들거나 운송하는데 비용이 다 오르게 돼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같이 뛰는 거죠. 국내에서는 비닐 만들 때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하다면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일까요?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 심리에서도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황이나 광섬유에 들어가는 헬륨 같은 이런 핵심 원자재 공급이 다 끊기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원자재들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반도체 주식이나 빅테크 주식이 전쟁하고 상관없어 보이나요? 원재료가 안 들어오면 공장이 멈추고 회사나 기업들 수익이 아무래도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관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취소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했는데요. 미국이 이 상황에서 왜 당당하게 관세를 더 올릴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현재 경제 성장률도 높게 보고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 이익도 좋죠.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낮아서 소비도 좋고 고용도 괜찮아요. 미국은 아직 버틸만 하니 세계 경제 룰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떨까요?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소비는 줄겠죠. 금리도 안 내려가니까 투자도 줄고 경기도 안 좋아져요. 방향은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쟁이 빨리 종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이 상호 관세를 올린 목적을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5월 중순 14, 15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연내 몇 차례 더 만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면 전쟁하느라 바빠서 뒤로 좀 미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치밀한 협상가죠. 실질적인 목적으로는 중국을 쪼이기 위한 시간 벌기입니다. 물론 이란과의 전쟁이 계획보다 끈질기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현재 중국은 32개월째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내수는 엉망이고 부동산은 5년째 침체 중이죠. 중국이 살 길은 그나마 수출뿐인데 미국의 관세 장벽이 15%로 딱 세워져서 가로막아 놨어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더 압박되면 정상회담에서 협상할 때 미국이 우위를 조금 더 점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한테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중국이 다시 달러로 기름값을 결제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사수하고 싶은 겁니다.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해야 된다는 규칙인데 그렇게 되면 위안화로 연명하던 이란의 자금줄은 마르게 되고 전쟁을 지속할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란은 유가 200불 시대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운운했었는데 이란의 호기는 사라지겠죠. 미국이 설계한 대로 전쟁이 종료되면 유가는 금세 제자리를 찾고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 공급이나 미국 산업시장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목적은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미국 경제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려는 트럼프의 거대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 흐름을 한 줄로 연결해 보면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되면서 인플레를 압박하죠.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던가 인상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 자금은 경색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유가는 원재료 값입니다. 겨울이 지났지만 붕어빵을 만드는데 팥 가격이 오르면 사장님은 붕어빵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 손님들은 지갑을 닫고 근데 또 은행들은 돈을 더 깐깐하게 빌려줍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기업 실적은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앙은행 총재라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오래전도 아니죠. 2021년, 22년도에 튀르키예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에서 저금리가 물가를 잡는다 이런 독자적인 이론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할 때 튀르키예만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 결과 리라와 가치는 44% 폭락을 했고 물가는 80% 이상 치솟는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됐어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쉽게 인하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조건으로 한번 대응하는 겁니다. 시장이 다시 뜨겁게 좀 올라주려면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종전 협정에 서명하거나 이란이 내건 5가지 요구 조건을 미국이 일부 수용할 때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자유로워져서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때나 또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상 같은 무역 갈등이 해소될 때 시장이 좀 오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산을 좀 지켜야 할 하락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때 이건 정말 경기 불황의 확정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 검문을 강화하면서 또 통행세를 더 거두려고 할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장기간 상회하면서 연준이 추가 대응을 예고할 때 시장은 차가워질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은 곧 끝날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하죠. 미국 금융권에서는 향후 1년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까지 보고 있고 실업률 전망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가가 확실히 90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하고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런 모양이 겹친다는 짤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소신대로 투자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 변동성 장에서 주식 하나에 자산을 한 번에 몰빵하는 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구조여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다라는 말로 누구나 알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따분한 원칙들을 시스템적으로 투자 방식을 구축해놔야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 자산을 또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투자 스타일도 단타도 해보고 장투도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되는데 결국엔 경험이 중요한 거죠. 저도 단타로 날려먹고 선물 시장도 해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공부해가면서 방식을 열심히 찾아가려 했는데 특별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식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항상 날려먹을 때 보면 감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자산을 다 날려먹는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10번 이기다가 한 번 지면 전체 퍼센테이지가 다 날리는 구조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당한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추구하게 되는 게 거시경제를 이해하면서 감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산을 투입하고 또 분산화 시켜놓고 현금 비중도 조절해가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길 바라는 똑같은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시장 구조를 좀 이해해 보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전략으로 모두가 돈 벌어서 가족들에게 소고기 한번 사줄 수 있게끔 앞으로 거시경제나 투자 전략들을 영상으로 보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